오늘은 우리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답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의 폭이 좁으면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참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현대과학이라고 부르는 이 종교는 인간을 동물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냥 동물이라고 부르면 좀 거시기 하니까 고등동물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분석하면 동물이 맞죠. 그리고 이걸 근거가 있는 과학이라고 뭉뚱그려서 불러버리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 과학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동물과는 다른 행동을 하니까요. 인간은 동물로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아주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이 말엔 동의들 하시나요? 과학이 이 세상을 주도하기 전까지 인류는 인간을 동물과 다른 종류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이야기했죠. 인도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했고요. 서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양권에서도 신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공자의 철학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괴력난신의 이야기는 배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공자께서 귀신을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사후세계를 외면한 것도 아닌데 그 제자들이 사후세계나 영혼이나 귀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오니까 야, 우리의 삶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뭐 하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바람에 후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송나라 이후 주자학이나 성리학 같은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이 공자의 말을 쫓아서 살아서의 이야기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닌 탓에 왜 그리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동양이든 서양이든 꽤나 오랜 시간 신들을 믿어왔고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해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좀 난감해졌지 말입니다. 이 과학의 방법으로는 신도 인간의 영혼도 증명하거나 연구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신이나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리고는 기껏해야 철학으로 그 공을 넘겨버리죠. 그래서 그나마 이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루려고 하는 곳이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정도입니다. 프로이드와 칼융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출연을 해서 의학적인 방법론에 정신분석이라는 토대를 세우고 지금에까지 왔습니다만 사실 정신과적인 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그저 흥분을 가라앉힌다거나 불안을 안정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만 있죠. 최신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 속에는 기억을 저장한다거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은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머리가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기억이 저장되는 공간이 따로 있다거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대과학은 인간의 몸을 그리고 인간의 뇌를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현대과학의 방법론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좀 다른 방법론을 제기합니다. 인간을 좀 다르게 해석해보자는 거죠. 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고요. 비물질로 이루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이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한 아주 특수한 존재입니다. 비물질인 인간의 영혼은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의 방법론으로는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제발 좀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 이야기는 철저하게 과학에서 만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인간의 영혼의 이야기는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과학에서 만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제로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왜 인간이 이 지구별에서 독보적인 존재들이 됐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에게는 비물질의 존재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을 갖게 됐다는 거죠. 다른 영장류들도 간단하지만 도구를 다루고요. 또 무리 생활을 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야말로 인간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간이 말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지면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의 생각을 일치시켜가면서 소통하고 그 덕분에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진 거죠. 이 영혼의 힘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된 뒤부터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 그 과학에서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원시 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유인원들 가운데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크로마뇽인이 그렇죠. 뇌의 용량도 더 컸고 신체적으로도 조건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마뇽인은 사라졌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영혼에 있다고 보는 거죠. 물질인 육신에 비물질의 존재인 영혼이 들어와 결합을 할 수 있었던 종족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였다는 거죠.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환웅에게 비니까 그럼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동굴 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견뎌내면 인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곰은 그것을 견뎌내고 여인이 되었고 범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유인 셈이죠. 곰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족이고 호랑이가 크로마뇽인족이라고 보면 영혼이 결합된 호모사피엔스는 동물에서 인간이 되었고 크로마뇽인은 인간의 영혼이 결합되지 않아서 동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 얼추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건 과학의 영역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왜냐? 바로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은 현대의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영장류들은 분명히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도 하죠. 그 강아지가 집을 찾아온다거나 철새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거나 하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기억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분명히 기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인간의 육신도 어느 정도의 기억을 원래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침팬지의 지능이 2살에서 6살 사이 아이 지능과 맞먹는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영장류들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을 지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의사소통한다는 그 언어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땐 거의 소리에 가까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막상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영장류들이 영혼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물질의 에너지의 힘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일단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서 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인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이란 이 단어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비물질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질인 인간의 몸에 비물질의 존재인 인간의 영혼이 들어와 앉으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영장류들의 지능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식으로 물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한해서만 가능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뤄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영혼과의 결합이고요. 따라서 동물들의 생각 감정과 인간의 생각 감정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각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부 자극과 또 그렇게 모인 정보들이 뇌를 거쳐서 인간의 영혼에까지 들어갑니다. 정보들이 모여서 지식이 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은 인간의 영혼에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몸은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뭔가 뜨거우면 펄쩍 뛰고요. 놀라면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더우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추우면 소변이 마렵고 하품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몸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그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것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우리들의 몸은 확실히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육체에 영혼이 들어와 앉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짓을 하게 되죠. 모든 동물들은 절대 하지 않는 그 생각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이나 우리가 동물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생존하려고 하는 동물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동물의 것들과 다르다는 거죠. 동물의 뇌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의 힘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모여서 지식을 만들고 이 지식과 정보들이 눈, 코, 입, 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전달된 뒤에 인간의 영혼에까지 들어갑니다. 비물질의 것들이 물질인 몸을 거쳐서 비물질인 인간의 영혼에까지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서 처리된 뒤 다시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결정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요, 인간의 감정을 조정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죠. 도파민. 네, 바로 그 도파민이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도파민 이전에는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죠.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결국 두 가지로 봅니다. 흥분을 하거나 차분하거나. 간단하죠. 한의학에서도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음양으로 크게 구분을 하죠. 인간의 감정이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흥분된 것과 차분한 것들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쁜 것도 화를 내는 것도 결국 흥분된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 몸은 데미지를 입고 말고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죠. 결혼을 한 오래된 부부에게 여전히 상대를 보고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야, 심장이 그렇게 두근두근거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익숙해지고 덤덤해지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는 물질로 구성된 동물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무조건적인 반응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영혼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각의 영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동물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생각, 감정의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딱 맞닥뜨리는 공포는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동물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공포심에서 투지가 불타오르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 영화 강릉을 보신 분들 계실까요? 거기에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그 오대환이 역할을 맡았던 김영근이 칼침을 맞고 돌아와서 그 신승환과 마주했을 때 신승환이 오대환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잖아요. 보통 칼 한 번 맞으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던데 괜찮으신가 봅니다. 무섭지. 뼈대기에 구멍이 났는데. 근데 나도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니라고 내가 안 무섭겠나. 바로 이게 동물의 반응으로 나오는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 만든 감정의 차이입니다. 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정은 그 사람이 어떤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처음 닥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당황하고 흥분하고 그러죠. 첫사랑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몸은 길들여지죠. 그래서 전쟁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기도 하고 우정이 생기는 등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로 반응하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르면 나오는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면 우리들의 감정이 모두 똑같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생각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죠. 지나가는데 갑자기 경적이 울리면 확 뚜껑이 열립니다.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적 덕분에 내가 차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뭔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놀라고 화가 났다가도 상황을 이해하고 안도를 하게 됩니다. 즉, 내 앞에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환경이 나에게 친화적인지 적대적인지 내 생각이 판단을 해서 감정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단지 이 외부 반응에 대응하는 이 사건들이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고요. 이걸 찬찬히 깊이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 동물적 반응에 대한 감정선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적 반응을 넘어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정과 그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요즘 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는 신종 용어들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들의 생각의 폭이 좁아서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간의 생각은 내가 아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모르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들의 세상, 신들의 세상도 인간이 모르거나 정보가 없다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꿈으로 봤던, 화경이라는 현상으로 봤던, 영감을 받았던,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생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이든 꿈이든 뭔가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이야기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수집하는 거죠.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내가 아는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많이 난다는 건 결국 나에게 바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내가 바치는 그것들은 내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내 생각이 좁고 칼날 같다는 말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거죠. 외부 자극에 내가 취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성격이 칼날 같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아는 게 적고
생각하는 폭이 좁다는 말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을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무식한 표현도 없지 말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그 어떤 상상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전제를 잘못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이미 발생을 한 것들입니다. 이미 발생을 했다는 그 말은 그것이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멘붕에 빠진 것도 바로 우리들이 그만큼 좁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란 생각, 나 하나쯤이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뭉치고 뭉치면 그런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이태원 사고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모두 나 하나쯤이 하는 안일함이 부른 결과들인 것 뿐입니다.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분노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참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참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헛다리를 짚어서 그래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정보를 모아 분석을 하면 실상이 보입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알고 나면 속은 좀 상할지라도 화는 치밀어 오르지 않게 됩니다. 원인을 알고 나면 내가 좀 아프죠.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삶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세월호 사건? 답은 간단해요. 우리들의 아니란 생각이 만든 사태예요. 즉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 보고 속 터지는 나라도 정신을 차리면 해결이 돼 갑니다. 이태원 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상한 놀이터에 빠져도 부모들이 몰랐다는 거죠. 아니지, 요즘엔 부모들이 헬로윈 때 애들을 데리고 노니까 부모들이 가르친 셈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헬로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중도덕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어른들이. 분명히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 가르쳤는데 그렇게 사는 어른들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지 않는 순간부터 서서히 풀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민주당 계열에서는 음모론까지 동원을 합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일부러 그런 일을 계획해서 벌였다는 거죠. 여기에 또 온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어른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는 이 나라를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이렇게 천박하구나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들 개개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면 이 나라의 사건 사고는 사라지지 않아요.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누군가는 분노를 하고 누군가는 다짐을 한단 말이죠. 인간의 감정은 정말이지 자기가 아는 만큼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비틀려 있으면 내 감정은 비틀려져서 폭발을 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은 바로 그 결과고요. 그 외에 이번에 개봉된 드라마 트리거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이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중도덕이라는 걸 배웁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문제는 세상에 나와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없죠. 그걸 애써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나만 병신이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만큼만 사는 사람도 없다고 말이죠.
정말이에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나만큼 하고 사는 사람도 없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자로 잰 듯이 교과서적으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교과서는 교과서고 도덕책은 도덕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다시 실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잘 모른다는 말이고요. 사실 우리들의 태도가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로만 바뀌어도 삶은 참 살만해집니다. 숨 쉴만 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저 이론이라는 말입니다. 배운 걸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내 실력의 문제고 말이죠. 사실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은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다스리면 감정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감정은 동물적 반응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의 감정이니까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란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완성된 인간일 겁니다. 그 릴케나 프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렇게 완성된 인간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말이죠. 우리는 아직 사랑이 뭔지 또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애송이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를 곤백살 먹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생학교의 듣기 훈련은 그 관문이고 말이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